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입니다. 코로나로 재작년, 작년 다쳤던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오늘 3년 만에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좋아서 하루 종일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봄 기운을 만끽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윤수 기자. 벚꽃이 그야말로 만개했군요. 시민들 모습도 많이 보이네요. 네, 지난 주말 남부지방을 물들였던 벚꽃이 서울에서도 절정에 이른 모습입니다.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들이 성큼 다가온 봄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재작년과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닫혀있던 이곳 윤중로도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원래는 지난 주말부터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개화 시기가 늦어져 일주일 연기된 거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만개한 벚꽃이 모여드는 상춘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 속에 낮부터 꽃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은희야, 봄꽃이다. 아기랑 같이 봄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얌전히 꽃 보다가 재밌게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도 못 왔어요. 그리웠거든요. 오늘 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안전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차량 통제도 이뤄집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오는 18일 낮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의원회관 사거리 사이 1.7km 구간은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니 예년과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벚꽃길은 오른쪽 일방통행으로만 걸을 수 있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탈 수 없습니다. 또 밤 10시부터는 보행자들도 통제돼 늦은 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볼 순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음식물 섭취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서울은 이른 아침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이 추세로 봐서는 2주 뒤에는 절반 수준인 10만 명대로 줄어들 거란 예측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전담 병상들을 점차 일반 환자 몫으로 돌리고 곧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서울의료원. 전체 병상 절반이 넘는 365개를 코로나19 환자에 배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들도 있지만 증상이 덜한 준중증, 중등증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습니다. 이곳엔 400개 가까운 병상이 있지만 오늘 입원해 있는 환자는 100명이 안 됩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50%에 달했던 병상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위중증 환자조차 입원하기가 어려웠던 지난달 말에 비하면 한산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3월에는 최대 178명을 기록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90명대로 환자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한때 70%를 넘었던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오늘 0시 기준 35%.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18.4%에 그쳤습니다. 확진자 감소에 입원 환자도 줄면서 방역당국이 우선 감염병 전담병원에 중등증 병상을 30%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를 일반 환자 치료 등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89개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코로나 병상을 감축하고 이로 인한 여유 자원을 일반 진료 등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줄면서 2주 뒤에는 최소 11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 6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지 한 달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해양경찰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헬기는 대만 해역으로 떠날 구조대원들을
해경 함정에 내려준 뒤 막 이륙한 참이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위로 조명탄이 잇따라 투하됩니다. 해경 경비정들이 대형 조명등을 켜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 마라도 남서쪽 370km 해상에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항공대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앞서 대만 해상에서 조난당한 한국인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대원 6명을 태우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준 뒤 부산으로 복귀하기 위해 이륙한 직후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30에서 40초 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추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함정에서 있었던 선원이나 이런 분들은 목격을 직접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함정이 곧바로 기장 47살 최모 경감 등 3명을 구조했지만 부기장인 51살 정두환 경위와 전 탐사인 28살 황현준 경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정비사인 42살 차모 경장은 실종됐습니다. 순직한 대원들의 빈소는 부산에 차려졌습니다. 느낌이 좀 뭐가 이상하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항상 뭐 헬기는 항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년에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런 사고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도 뭐 황당하지 그냥. 사고 헬기는 탑승 정원이 21명인 S-92 기종으로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해경과 해군함정, 항공기와 민간어선들이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군 광양함도 내일 사고 해역에 도착해 동체 수색과 인양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번 추락 사고는 대만 해역에서 조난당한 선박과 선원을 수색할 구조대원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선원 6명을 태운 이 실종 선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부산을 출발해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교토 1호의 조난 신고가 대만 서쪽 해상에서 접수됐습니다. 예인선인 교토 1호는 중고 선박인 교토 2호를 이송하기 위해 두 선박을 묶은 뒤 뒤에서 밀면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조난 신고를 접수한 대만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부속선으로 선원이 타지 않았던 교토 2호만 발견했고 교토 1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만 해상 수색 당국은 4월 7일 사고 발생 신고 접수 이후 사고 해역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하여 24시간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 당국자는 두 선박을 묶어주는 줄이 끊어지면서 분리됐고 이후 교토 1호가 실종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토 1호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부산에 거주하는 60, 70대로 중고 선박을 수출하기 위해 모집됐습니다. 나이들 묻고 연세들이 많이 있어. 옛날에 배 탔다가 다 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절을 짜죠. 맞춰갖고 갑니다. 현재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 중인데 내일 오전쯤 우리 구조 함정이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조 함정도 내일 11시경 도착하는 대로 실종 선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사고 선박 관련 회사들이 차린 대기실에 모여 수색 관련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유엔이 표결 끝에 러시아를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체 회원 국가들 가운데 반대나 기권을 표시한 나라가 찬성 의견 낸 나라 수보다 많습니다. 잔혹한 학살을 놓고서도 양분되는 냉정한 국제사회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Press the yes button and to save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many lives around the world and in Ukraine. 표결 결과는 찬성 93대, 반대 24. 2023년까지 유엔 인권이사국을 맡기로 돼 있던 러시아는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국 퇴출은 역대 2번째.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카다피 정권의 리비아에 이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퇴출안은 미국 등 서방 주도로 추진돼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기권과 불참한 나라를 합하면 전체 회원국 가운데 찬성률은 48%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What's your reaction to the number of abstentions and I don't really votes care about the against? abstentions. I care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as suspended. 반대한 나라는 중국, 북한, 이란 등 대부분 서방과 반대 측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권한 국가에는 러시아와 경제적, 군사적으로 얽혀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습니다. We have to give a chance for the Commission to work in objective and transparent manner and not prejudge the work of the Commission. The General Assembly must also be prudent.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제외시키자고 했지만 그러려면 5개 모든 상임이사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반대하면 러시아를 퇴출시킬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퇴출 결의안 통과 직후 유엔을 비난하며 인권이사회를 제발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해관계 앞에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에 그리고 강대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우크라이나 군이 포로가 된 러시아군을 사살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전쟁의 참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공세가 예고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2명이 도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쓰는 흰색 완장을 어깨에 차고 있습니다. 한 명이 조금 움찔거리자 그 앞에 서 있던 남성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총구리를 겨눕니다. 몇 발의 총알을 더 발사하고 난 뒤에 카메라를 향해 소리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포로가 된 러시아군을 죽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전쟁 중 잡은 포로를 공격하거나 죽이는 건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민간인 집단 학살이 일어난 부차 지역을 중심으로 시신 수습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끔찍한 경험들이 전해지고 퇴각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증언들도 쏟아졌습니다. Оце всі вбиті, закатовані, розстріляні, впритул були зв'язані руки, ноги, в деяких закриті очі. 양국의 협정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은 러시아 폭격에 대비한 긴급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방금 전엔 러시아군이 이 지역 주민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기차역을 타격해 30명이 넘게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The battle for Donbas will remind you was Second World War, with large operations, maneuvers, involvement of thousands. 연못가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 2명, 수면 위에도 또 한 사람이 엎어져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러시아 대사관 앞 연못에선 전쟁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희생자를 기리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삼척 산불. 불은 꺼졌지만 숲은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검게 불탄 자리는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2만 배나 넓은 이 땅을 자연적 치유에 맡겨둘지 아니면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울진 삼척 산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기후환경팀 류현준, 김민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숲. 검게 탄 줄기만 남은 나무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경북 울진군 북면 산불 피해 지역.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과 재가 뒤섞인 땅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나무들은 선체로 수치됐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이 나무도 안쪽까지 완전히 타버려 만지자마자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갑니다. 직접적인 불길을 피한 소나무들의 잎도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변 땅바닥에 낙엽과
흙을 태우는 불이 지나가기만 해도 나무들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시일이 지나면 이제 점점 고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3년 이후에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산불 피해 지역의 20%인 4,000헥타르 정도는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으로 보호받던 곳입니다. 그 중심지인 응봉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소나무 숲은 대부분 불에 탔고 토종 희귀식물인 꼬리진달래도 말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발 998m. 지금까지 많은 산불이 났지만 해발 1000m 부근까지 불길이 휩싸인 건 처음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침엽수 위주의 수종에다 험준한 지형까지 합세해 불길을 키웠습니다. 불을 맞은 진달래가 꽃을 피우고 노란 야생화가 꽃망울을 내민 것이 그나마 작은 위안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개발이나 간섭 없이 금강 소나무와 산양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되어 왔던 그런 곳입니다. 숲이 사라지면 숲에서 살아가던 동물들도 터전을 잃습니다. 지난 3일 밤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마련된 먹이급이대 촬영된 멸종위기종 산양. 요즘은 산양이 짝짓기와 임신을 하는 시기지만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지금 바닥에 그 하충식물들이 안 올라와요. 이 초봄에는 하충식물이랑 그 감목에 나는 어린 잎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식물뿐 아니라 토양의 유기물층 피해까지 원상복구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커멓게 변해버린 숲은 다시 푸른 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산불 피해 복원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어서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이곳에서는 20년 넘게 일종의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 지역을 반으로 나눠 각각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을 실시하고 아직까지도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숲의 모습이 많이 다르죠. 왼쪽은 산불 이후에 손을 대지 않는 자연복원이 진행된 곳이고요. 오른쪽은 소나무를 일부러 심어서 복원한 지역입니다. 참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란 자연복원지와 인공조림지 모두 이제 제법 안정적인 숲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조사 결과 자연복원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관찰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자연복원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인공복원 지역보다 다소 우수한 편입니다. 인공조림 과정에서 중장비 등에 의한 2차 피해나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요즘은 자연복원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조림하던 시대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숲은 그대로 두면 거의 대부분의 숲이 자연적으로 복원이 됩니다. 울진 산불의 경우 산림당국 역시 자연복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공조림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지의 경우는 소유주가 자연복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을 실시하여 임산물 생산과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을 조기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인공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숲은 산주의 것만이 아니라 생태계로서의 공익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피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자연복원을 해야 될 곳과 인공복원을 나눠야 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중심부인 응봉산 정상 부근입니다. 해발 1000m 가까운 곳이지만 이곳도 보시는 것처럼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밀한 피해 조사와 심도 있는 복원 논의가 이루어져야 이곳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부르면서 CVID, 그러니까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이 CVID라는 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사용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이 방식을 다시 언급한 걸 보면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 정권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To defend against a rogue regime in North Korea that 북한에게 악의 축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부시 정부에서 주로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CVID 방식, 즉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ose are difficult goals, but they fit very well with our non.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검증한다는 엄격한 비핵화 방식인 CVID에 북한은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미국은 CVID라는 표현을 자제해 왔습니다. 이런 CVID를 언급한 것은 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 조짐까지 보이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초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인 지난 2월 지명된 골드버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핵실험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조금 강경해지는 방향으로.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경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억제력을 언급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암시했습니다. 강경해진 미국의 태도에 다음 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앞둔 북한이 어느 수위로 반응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죠.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당선인에게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야당과는 협치를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비핵관 조혜진 의원의 대결은 예상대로 권성동 의원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의원 102명 중 81표의 몰표를 확보한 겁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취임 일성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권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사퇴 뒤 대선 출마를 의논하기 위해 만난 첫 번째 정치인으로 알려졌고 이후 출마 선언식부터 국민의힘 입당까지 계속 당선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입니다. 그런데 저 윤핵관 된 거 자랑스러워하고 옳은 결정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선거 뒤에는 당선인 측근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 김호수 검찰총장 물러나라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당선인과 동급이라는 권 의원이 당선인이 차마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권성동 지도부가 향후 국회 운영도 윤심 그대로 밀어붙이기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신임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을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윤석열 당선인은 권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당정이 환상의 호흡으로 국민만을 위한 원팀이 되자고 축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국민통합을 위한 민심의 핵심 관계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 전에 뛰어든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사면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이른바 후견 정치, 사저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태원에 대구 사저로 데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만에 동영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 4년간 자신의 법률 대리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해온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 뽑아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유 변호사의 정치적 후견인을 자처한 겁니다. 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해줬다며 등 돌린 친박 인사들을 애둘러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저 지지 선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후원회장을 맡으셨다 그래서 바로 또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시고 직접 정치에 개입하신다 이런 의견은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를 기반으로 유 변호사를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시동을 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예비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동영상 공개 직후 대구시장 선거가 전직 대통령 파리로 변질됐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좀 부적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합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반면 친박근혜의 핵심이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고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하신 것이라. 대구시장 선거에 박심이 주요 변수가 될지 관심인 가운데 다음 주 대구를 찾는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전격적으로 공식 반대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 최고지휘부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구민 기자, 전국 고검장 회의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오후 5시쯤 시작된 회의는 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전국 6개 고검장 등 지휘부는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신한 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방안부터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는 방안까지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후 수사기능 전면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70년 넘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면 극심한 혼란은 물론 중대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1년 3개월 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나 경제범죄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 상태인데 아직 혼란이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수술은 무리라는 논리도 들었습니다. 자,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성토가 이어졌다는데 수위가 꽤 높았던 모양이죠? 네, 하루 종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왔고 검사들의 회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강경 대응 분위기는 한 실무 간부의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검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형사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썼는데 종일 공감한다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총장과 수뇌부는 뭘 했냐는 성토, 검수완박이면 국민과 경찰이 힘들어질 뿐 검사는 여유가 생긴다는 비아냥까지 글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대구지검은 검사 150명 전원이 화상회의를 열고 수뇌부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고 수원과 인천, 광주의 검찰 간부들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업무 배제시켰을 때 전국 10곳 넘는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이어진 것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이긴 한데요. 오늘 수뇌부 회의 결과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 행동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현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검찰의 공식 반대 입장과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온 걸까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말로 배경 설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일선 지방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하루 뒤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을 한 번 더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신임 김호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은 윤 전 총장에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선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제껏 검수완박 법안은 큰 진전이 없었는데 검수완박과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윤 전 총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이 국회 법사위 의원을 교체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자리에 무소속 의원이 대신 들어간 건데 야당 몫으로 계산되는 무소속이긴 해도 실제로는 민주당 출신인 의원이 들어가면서 검수완박 처리에 유리한 지형이 된 겁니다. 검수완박 추진이 가시화되자 결국 검사들은 집단 반발에 나서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을 뺏는 입법이 추진될 때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재판 중심으로 사법체계를 수술할 때도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또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도되자 대검찰청 간부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검찰의 이런 집단적인 반발에 민주당은 힘으로 국회를 겁박하겠다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도부도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거듭 거론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발 내로남불이라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 법안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두고 왜 검찰 전체가 난리가 난 것처럼 들썩이냐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익 집단처럼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이 새 정부에 유리한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해 적용한 수사 강도와 처벌 기준을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의원들을 사보임한 것도 기획재정위원회 비교섭 단체 의원 수가 3명이나 돼 이 중 1명인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과 자리를 맞바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됐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민주당은 왜 지금 다시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자, 검찰 권력, 수사권, 기소권 둘 다 갖고 있어서 너무 막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핵심 역시 여기서 수사권은 떼내겠다. 이게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소수사 분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마치 검찰이 핍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나치게 강력한 검찰권을 정상화시키자 하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은 뭐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거고요. 수사는 경찰에서 그리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법 전문가인 검찰이 맞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고 주장해왔던 건데 최근에 다시 민주당이 지금 검찰개혁 얘기를 다시 꺼내들었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하고 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검경의 수사들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산업 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네. 또 경찰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죠. 네.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또 여기에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한테 징역 1년을 구형한 게 또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정치 탄압 또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네. 이대로 뒀다가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실제로 되면 정권에 더 유리한 선택적인 수사가 이뤄질 거다 이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야 합의대로라면 6월부터는 입법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취임을 하고 나면 그 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있죠. 네. 네. 그래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을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로 이 법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의 취임 5월 10일이잖아요. 그 전에 하겠다 이거 가능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수사권 분리 그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강경파 의원들한테 힘이 실리고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6일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그 여론 반응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 통과 가능성이 5대5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그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안을 올리겠다라고는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의총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집을 세줬던 미국 기업 AT&T에 통신사업 관련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때 개별 업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해 충돌이 명백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서울 적선동 자택.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5년 동안 이 집을 미국 통신업체 AT&T에 임대하고 수억 원의 월세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 한미 간엔 통신시장 개방 협상이 한창이었고 AT&T는 한국통신교환기 사업 입찰에서 거액의 물량을 수주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AT&T는 당시 규정에도 없는 한 장짜리 견적서로 236억의 통신기기 물량을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었습니다. 당시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과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여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통신시장 개방 협상 당시 주무부처인 최신부에 근무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개별 업체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 제출 서류에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영원으로 기재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됐는데 한 후보자는 소득공제 신청을 안 했을 뿐 신용카드는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0년대 임대료 문제뿐 아니라 19억 원의 김앤장 고문료도 문제될 게 없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 대의 이런 소송 이런 게 오가는 상황인데 굉장히 뛰어난 전문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당연히 보수도 네. 많이 치열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액의 고문료나 외국 기업에서 받은 6억 원의 월세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혜 의혹과 정경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왕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우리 민주당도 또 국민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본격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는 20대 청년들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서울 노량진 컵밥 거리의 컵밥 가격이 일제히 500원씩 올랐고 대학교 학생 식당들도 밥값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벌이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500원, 1,000원 오른 것도 작은 돈이 아니겠죠?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명소 컵밥거리. 3, 4천 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찾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좀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맛있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가게, 모든 메뉴가 다 500원씩 올랐습니다. 김치 치즈 볶음밥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치킨 덮밥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치즈, 닭고기, 식용유, 거의 모든 식재료 값이 다 뛰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게 어떤 거예요? 닭고기고 뭐 너무 많이 올라서요. 34,000원, 32,000원 그랬던 게 지금은 65,000원, 69,000원 그래요. 매일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들에겐 500원 오른 것도 부담입니다. 요새는 10,000원이면은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쓰시는 비용에도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한 1.5배 정도 더 들지 않을까. 대학교 학생 식당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1,000원짜리 백반만 빼고 모든 메뉴의 가격을 지난주부터 1,000원씩 올렸습니다. 고등어 김치조림 5,500원, 갈비탕 5,000원, 순대국밥도 5,000원이 됐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거의 4,000원 이랬었는데 지금은 5,500원 막 이렇게 되니까 좀 몇 끼 식사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어떨 때는 점심 안 먹을 때도 있고. 저희는 이제 호주산 수입 쇠고기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뭐 거의 20%, 30% 올랐고요. 돼지고기, 뭐 닭고기 할 것 없이 정말 20, 30%?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소득이 별로 없는 20대들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서울 사는 2030 세대의 거의 절반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데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대인관계, 2위는 재정 상태, 즉 돈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장용준 씨에게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던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래퍼 장용준 씨. 지난 2019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자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작년 9월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급기야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네, 앞에 차가 외국인이에요. 경찰이 나중에 뭐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오더라고요. 구속된 채 다시 피고인석에 선 장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음주 단속에 불응하며 차 안에서 버티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윤창호법도 적용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을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감안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 장 씨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를 해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생계가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집까지 압류를 당할까 봐 불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 경찰 과학수사대가 주택 안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병원 이송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살던 8살과 9살 초등학생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들을 살해한 건 엄마인 40대 김모 씨. 김 씨는 사흘 전 집안에서 두 아들을 강제로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숨진 아들들과 집에서 머물다 어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 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의 도박 등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생계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부터 남편과 별거한 김 씨는 빚이 쌓이고 이자가 늘면서 집이 압류당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앉을까 봐 두려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아이들이 타던 자전거와 킥보드가 놓여 있고 주민들끼리 하던 SNS에도 아이들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는 등 평소 학대의 정황은 느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애들도 착해요. 되게 밝고 애들이 워낙 활발해서 좀 그런 것 같았거든요. 피해자인 두 형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입니다. 이 형제들은 지난달 말까지도 학교에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별하게 표시는 안 났어요. 계절에 안 맞게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어디가 인상이 안 좋다든지 그렇진 않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아니었던 탓에 주민센터 역시 이 가족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 상담이나 요청도 없었습니다. 상담하러 오셔서 뭐 했으면은 기록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없는 걸로. 현행형법은 부모를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자녀 살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 법무부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로 고용한 한 60대 도우미가 태어난 지 3주 된 신생아를 돌보면서 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목도 받치지도 않은 채 흔들고 이른바 셀프 수유까지 하는 등 학대의 정황이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육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고용했던 도우미였기 때문에 부모들의 실망과 분노가 컸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가정집.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위아래로 빠르게 흔듭니다. 생후 3주차. 전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인데도 목을 받치지 않은 채 흔듭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역시 목을 받치지 않은 채 아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는 아기의 입을 막고 요람을 흔들고 아기의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두른 뒤 조여서 묶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습니다. 또 다른 CCTV. 도우미가 젖병을 아이의 입에 집어넣더니 손수건으로 젖병 받침만 만들어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른바 셀프 수유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60대 여성은 아기 엄마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고용한 산후도우미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일주일 만에 학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기 돌보는 방법을 몰랐다고 보기에는 육아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개받은 산후도우미였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컸습니다. 미리 못 알아차렸다는 거에 대한 좀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죄책감도 좀 있고 좀 많이 힘드네요. 아기의 부모는 해당 도우미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지만 도우미는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견업체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경찰서 측에 해당 도우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산부인과도 갓난아기들의 입에 분유병을 꽂아두고 알아서 마시게 했다가 검찰에 기소되는 등 최근 신생아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으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지금 넉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요. 이 법원이 이들에 대해서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잠적한 지 넉 달째. 공개 수배 열흘째지만 좀처럼 두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세 번째 영장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앰뷸런스 오고 막 그래서 뭔 일이지 그렇게 말. 이들은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윤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용소계곡 사건 몇 달 전에도 독성이 강한 보거피를 이용해 남편 윤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자 자취를 감춘 겁니다. 검찰은 이은혜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대포폰에서 이은혜가 보거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조현수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은혜의 과거 남자친구가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숨진 사건 등 이 씨가 관련된 또 다른 의문사 2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틀 전 두 사람에 대한 합동 검거팀을 꾸렸지만 경찰이 이 사건에 투입한 수사관이 11명에 그쳐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경은 일단 두 사람이 제3자의 조력을 받으며 국내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보들을 토대로 검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구호품으로 나온 물품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봉쇄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가짜 통행증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인데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른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억지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격리시설 마당에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구호품으로 나온 음식과 생필품을 놓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방역 요원은 보고만 있을 뿐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설에 간 사람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창고 같은 건물 안에 놓여 있는 간이 침대, 임시 화장실은 문도 없습니다. 격리시설에 자리가 날 때까지는 이런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2,500만 명 주민들에 대한 봉쇄는 오늘로 열흘째. 주민들의 격리가 길어지면서 생필품 공급에서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는 가짜 통행증도 나왔습니다. 상하이 한 운송회사 직원은 우리 돈 19만 원을 주면 자신의 통행증과 똑같은 걸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已经这个公安机关对其进行了依法的行政处罚。 상하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1,222명, 매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로도 24,101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 컨벤션 센터를 개조해 4만 개의 임시병상을 만들었는데도 폭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없자 밀접 접촉자는 버스에 태워 300~400km 떨어진 다른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洗浴啊，包括正常的这个衣服要洗涤晾晒不太方便，没有设备。 현재 일부라도 봉쇄를 하고 있는 중국 도시는 23곳, 주민은 1억 9,30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는 없다며 터져나오는 불만에 대해서는 검열과 통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당장 병원비가 없다면서 택시기사에게 돈을 빌려서 달아났던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국을 돌면서 같은 수법으로 900만 원 넘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저녁 전남 해남에서 목포로 향하던 택시 안. 택시기사가 지폐를 세더니 조수석에 앉은 남성 승객에게 돈을 건넵니다. 88만 원? 네. 8만 원 더 줘야 돼?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급하게 오느라 지갑을 못 가지고 왔다는 말에 택시기사가 병원 비용을 빌려준 겁니다. 남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택시기사의 은행 계좌로 빌린 돈을 바로 보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4만 원은 돼갖고 100만 원 보내라 할까요? 그래. 남성은 돈을 보내달라며 어디론가 전화통화를 한 뒤 산부인과 앞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건네준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은 모두 가짜였고 남성도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안 왔대요. 그래서 그때 직감당하 내가 사기당했구나.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수법으로 산부인과를 찾아 택시기사의 동정심을 이용한 겁니다.
이 30대 남성은 범행 일주일 만에 서울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똑같은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들에게 9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비하고 전에 도박 등에 쓰는 돈으로 본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피겨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예림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차민규 선수를 상대로 멋진 시구를 선보였습니다. 야구와 관련된 별명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 봄꽃 나들이 가는 분들, 특히 산을 찾는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직전에 포착한 대관령 CCTV의 모습인데요. 바짝 메마른 날씨에 바람이 점차 거세지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날 자체는 따뜻하다 보니 서울 도심은 이처럼 벚꽃이 한껏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많은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내일로 닷새째에 접어들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일요일인 모레까지 순간 시속 70km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를 텐데요.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강릉 28도, 구미 29도, 서울 22도로 더위 잘 타시는 분들은 덥다고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오다 그치겠고 낮 동안에는 온종일 맑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크게 오릅니다. 서울 11도, 안동 6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